안녕하세요.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최경환입니다.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광주 전남의 고대기와라는 주제로 역사문화실 1과 현재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수전에 전시된 도장기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와는 아주 흔한 유물입니다. 기와는 빗물이 집 안으로 스미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물 지붕 위에 올리는 건축자재입니다. 그런데 기와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때는 삼국시대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국 중에서 백제에서는 3, 4세기 무렵부터 기와를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서울 지역에 있는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에서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와가 별거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길이나 산길을 걷다 보면 흔히 발치해서 기와 조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달랐습니다. 기와는 아주 한정된 건물에만 쓰이는 것으로서 기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높은 신분이나 권위를 가져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1400년 전 삼국시대에는 궁궐이나 불교사원과 같이 중요한 건물에만 쓰였던 고급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전남에서는 언제부터 기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광주 전남 지역은 빠르면 4세기, 늦어도 5세기에는 백제의 일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6, 7세기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광주 전남의 삼국시대 기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양 마로산성, 순천 검단산성, 여수 고락산성 등 6세기 이후에 신라와의 남쪽 국경에 있었던 백제 최전방 산성의 기와들입니다. 대체로 지역의 인력과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와의 안쪽에 마포 흔적이 아닌 돗자리 흔적이 남아있고 바탕흙도 거친 편입니다. 둘째는 바탕흙이 곱고 무늬가 잘 정돈된 연꽃무늬 수막새 종류입니다. 백제 중앙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왕국 및 사원의 고급 기와 제작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강진 월남사지에서 이러한 7세기 전반의 연꽃무늬 수막새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립광주박물관 역사문화실에 전시되어 있는 기와들을 보면서 두 가지 기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 최전방 기와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순천 검단산성, 광양 마로산성, 여수 고락산성 등 전남 동부의 백제 산성에서는 성벽과 건물의 지붕에 놓여있던 암기와와 수기와가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에서 왜 기와가 필요했던 것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산성의 기와는 성벽을 보호하는 데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기껏 쌓아놓은 성벽이 빗물에 의해서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성벽이 화재로 인해서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벽 위에 기와를 두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기보다는 매우 실용성이 높고 또 쉽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전남 동부 산성 기와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안쪽 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짜리 무늬 통보 흔적입니다. 여기에서 통보는 기와를 만들 때 와통으로부터 기와를 분리하기 쉽도록 와통을 감싼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충남 부여나 공주와 같은 백제의 중심지에서는 마포를 천으로 짜서 통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남 동부의 백제산성에서는 직물 통보를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그 대신 돗자리, 그러니까 사짜리와 같이 거친 재질을 사용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아마도 현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대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와통에 점토띠를 붙여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점토띠를 쌓거나 말아 올려서 형체를 만드는 것은 원래 삼국시대 토기를 제작할 때 널리 쓰인 방법입니다. 당시 백제 중앙부에서는 넓은 점토판 한 장을 통째로 떠서 와통에 통째로 갖다 붙이고 모양을 만드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백제 중앙에서는 기와 장인과 토기 장인이 거의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동부 산성 지역에서는 점토판이 아닌 점토띠를 와통에 쌓아가면서 부착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와를 만드는 건 기와 전문 장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토기를 만들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와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백제 중앙의 기와 장인들이 전남 동부까지 와서 기와를 직접 생산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원래 기와 제작 전통이 자리 잡지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기와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백제 중앙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생 토기만 만들어 온 장인들에게 갑자기 백제 중앙의 양식을 그대로 재현해서 기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백제 동부의 산성은 백제와 신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쌓은 산성이기 때문에 토기 장인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와의 기능은 담보하면서도 또 토기 장인들이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절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짜리 포목이나 점토띠 부착 등이 이런 절충안이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백제 중앙의 기술 지원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은 바로 도장기와입니다. 도장기와는 표면에 문자나 기호를 도장으로 찍은 기와입니다. 백제 중앙이었던 공주, 부여, 익산 지역에 도장기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보면 주로 도장으로 무늬를 찍은 것이 많고 또 글자를 찍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글자가 동일한 서체에다가 동일한 형식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제 동부 지역의 산성에서도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도장기와는 내용과 표현 면에서 중앙보다는 더 다양하고 제각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남 동부에서 도장기와가 출토된 유적은 순천 성암산성, 광양 불암산성, 여수 고락산성, 선원동 산성 등입니다. 그중 여수 고락산성에서 출토된 것을 보면 원형, 사각형, 마름모, 그리고 삼각형 등 도장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선원동 토성 출토 도장 기와에는 또 문자가 찍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도장을 기와에 찍었을까요? 역시 아직 정답은 모릅니다만 백제 중앙의 도장 기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급자 입장에서, 즉 생산자 입장에서 제작자를 명확하게 분리하거나 또는 제작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품질을 인증한 것에 찍거나 또는 납품할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찍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백제 중앙의 기와를 제작하고 분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전남 동부에서도 도입되고 또 작동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월남사지에서 찾은 연꽃무늬 수막새에 대해서입니다. 연꽃무늬 수막새는 사찰이나 궁궐 같은 고급 권위 건축물에 쓰인 기와입니다. 오죽하면 신라에서는 진골 귀족조차도 자신의 집에는 암기와나 숙기와는 쓸 수 있지만 연꽃무늬 수막새와 같은 이 막새기와만큼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전남에서는 언제부터 기와를 만들어서 연꽃무늬 수막새를 장식했을까요? 현재로서는 강진 월남사지에서 찾은 6에서 7세기 무렵 백제 양식의 수막새가 가장 이른 시기의 대답입니다. 수막새에 대해서 그 용도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처마 끝에 암키와 스키와의 끝이 노출되게 됩니다. 여길 따라서 빗물이 땅으로 똑똑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막새류를 달게 되면은 장식 효과도 훨씬 높아지고 또 예쁘게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서 한 자리에 고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 가장 유명한 이 막새류의 무늬라고 하면은 바로 연꽃무늬가 되는 것입니다. 수막새 드림새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에 동그란 시방이 있습니다. 이 시방을 중심으로 8개의 연꽃잎이 돌아가고요. 이 꽃잎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도톰하게 부풀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정점에는 원형의 돌기가 맺혀 있는 종류도 있습니다. 공주 대통사지의 수막새나 부여 구아리의 수막새와 같은 백제 중심부의 연꽃무늬 수막새를 쏙 빼닮았습니다. 이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월남사지의 백제 기와는 백제 중앙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월남사지에서 백제 당시의 건물터가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백제 중앙도 아닌 그런 강진 지역에 어떻게 이런 연꽃무늬 수막새로 지붕을 장식한 권위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곳에서 백제 불교 사원터가 발견된다면
백제 최남단에 있었던 불교 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지금도 백제계 석탑으로 알려져 있는 월남사지 3층 석탑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존 학계에서 발표되어 있는 한 연구 자료를 인용해서 왜 이곳에 백제 수막세가 남아 있는지, 원래 이곳에는 어떤 건축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절의 학승인 도선이 속고승전이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에는 중국만이 아니라 백제의 승려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백제의 승려였던 혜현이 법화경을 독성하는 수행을 하다가 입적한 곳이 바로 달라사안입니다. 여기에서 달라는 통달할 달, 붙잡을 나라는 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슨 뜻인지 무슨 지역인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만약에 달라산이 우리말 달이 나는 산의 음차라면 어떨까요? 바로 영암 월출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출산은 달, 월, 나갈 출이라는 한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달이 나는 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백제수막세가 발굴된 월남사지는 월출산의 바로 남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월출산 주변 어딘가에 혜현이 수행하고 입적했던 불교 사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불교 사원의 건립은 국가 또는 왕실이 주도했기 때문에 혜현이 수행했던 작은 암자라 하더라도 백제 중앙의 장인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곳에 쓸 기와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침 혜현이 입적한 때는 당나라 정관 연간, 그러니까 627년에서 647년 사이였기 때문에 양식적으로 월남사지 수막세 제작 시기인 7세기와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강진 월남사지에서 백제의 불교 사원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면 앞으로 강진 월남사지는 아니더라도 근처 어딘가에서 미지의 사원이 발굴조사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첫 수막세 기와가 이렇게 아름답고 또 완숙한 모습이었던 것은 백제 중앙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불교의 지방 확산, 기와 제작 기술의 전수 등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짧지만 이 시간이 광주 전남의 고대 기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